서울 강남의 번듯한 주상복합 아파트. 화려한 샹들리에가 거실을 밝히고 최고급 가죽 소파가 놓여있는 이 집의 가장 구석진 작은 방에는 72살의 박점순 할머니가 숨죽여 살고 있습니다. 점순 할머니의 삶은 억척스러움 그 자체였습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자갈치 시장 바닥에서 30년을 넘게 생선 대가리를 쳤습니다. 손톱 밑에 밴 비린내를 훈장처럼 여기며 오직 하나뿐인 아들 민호를 서울의 명문대에 보내고 대기업에 취직시켰습니다. 아들이 부잣집 딸인 수진과 결혼한다고 했을 때 할머니는 세상을 다 가진 듯 기뻤습니다. 늙고 병든 몸이 되어 아들 내외의 권유로 서울로 올라왔을 때만 해도 이제 남은 여생은 며느리가 해주는 따뜻한 밥을 먹으며 손주들 재롱이나 보고 살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지옥과도 같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화장실 쓰시고 나면 물기 꼭 닦아 놓으시라고 몇 번을 말씀드려요. 수건으로 세면대 주변 닦는 게 그렇게 어려우세요? 그리고 거실에 나오실 때는 제발 그 늘어진 몸빼 바지 좀 입지 마세요. 우리 집 인테리어랑 너무 안 맞잖아요. 갑자기 제 친구들이라도 오면 어쩌시려고 그래요? 오냐, 미안하다. 내가 눈이 어두워서 물기가 튄 줄 몰랐네. 다음부터는 꼭 조심하마. 바지도 내가 사준 그 실크 바지인가 뭔가. 그건 너무 미끄러워서 영 불편하길래 그랬다. 갈아입으마. 휴. 그리고 집에서 자꾸 쾌쾌한 노인 냄새가 나잖아요. 어머니 방에서 나는 냄새가 온 집안으로 퍼진다니까요. 환기 좀 시키시고요. 웬만하면 방에서 나오지 마세요. 제가 친구들 모임 갈 때마다 옷에서 할머니 냄새 난다고 할까봐 얼마나 신경 쓰이는 줄 아세요? 며느리 수진의 목소리는 높지 않았지만 그 안에는 시어머니를 향한 지독한 경멸이 담겨 있었습니다. 수진에게 점순 할머니는 그저 남편의 훌륭한 스펙 뒤에 숨겨진 감추고 싶은 촌스러운 과거일 뿐이었습니다. 할머니는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 민호에게 기댔지만 민호는 철저한 방관자였습니다. 퇴근하고 돌아오면 피곤하다는 핑계로 서재로 들어가 버리기 일쑤였고 고부 갈등 앞에서는 언제나 아내 편을 들거나 자리를 피했습니다. 엄마, 그냥 수진이가 하라는 대로 해. 수진이도 애들 키우랴 살림하랴 예민해서 그래. 엄마가 조금만 양보하면 집안이 조용하잖아. 나 오늘 회사에서 너무 시달려서 피곤하니까 잔소리 좀 그만해. 민호야, 내가 무슨 잔소리를 했다고 그러냐? 나는 그저 하루 종일 말 한마디 할 데가 없어서 너 오기만 기다렸는데. 아 진짜 나 피곤하다고 했잖아. 엄마 자꾸 이러면 나 진짜 집 나가서 혼자 살 거야. 아들의 짜증 섞인 외침은 며느리의 비수 같은 말보다 점순 할머니의 가슴을 더 깊게 찔렀습니다. 할머니는 점차 입을 닫았습니다. 식탁 귀퉁이에 앉아 눈칫밥을 먹고 화장실 물소리조차 크게 날까봐 조심하는 창살 없는 감옥 생활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부터 며느리 수진의 태도가 묘하게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식사 때마다 상냥한 목소리로 할머니에게 다가와 알약 몇 개를 건네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머니, 이거 미국에서 직구로 산 엄청 비싼 뇌 영양제예요. 요즘 어머니 자꾸 냄비도 태우시고 어제 일도 깜빡깜빡하시고 멍해 계시잖아요. 제 친구 시어머니도 치매 와서 온 집안이 풍비박산 났다더라고요. 이거 매일 꼭 챙겨 드세요. 안 그러면 치매 와요. 저희까지 고생시키실 건 아니죠? 치매라니. 내가 냄비를 태운 건 가스레인지 불 조절하는 걸 잘 몰라서 그랬던 거고 깜빡하는 거야. 늙으면 다 그런 거 아니냐. 굳이 이렇게 비싼 약을. 어머니, 제가 어머니 위해서 이렇게 비싼 돈 들여서 사온 건데 성의를 무시하시는 거예요? 치매 걸리면 민호 씨 회사 생활도 끝장나요. 당장 드세요. 제가 보는 앞에서 드세요. 점순 할머니는 며느리의 강압적인 태도에 못 이겨 매일 밤 그 약을 삼켜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약을 먹기 시작한 후부터 할머니의 몸에 이상한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머리가 물먹은 솜처럼 무거웠고 하루 종일 안개가 낀 것처럼 몽롱했습니다.
손발에 힘이 풀려 걸음을 떼는 것조차 버거웠고 입맛이 완전히 사라져 밥 한 숟갈 넘기기가 힘들었습니다. 온종일 방에 누워 잠만 자거나 초점 없는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는 날이 늘어났습니다. 그런 시어머니를 보며 며느리는 동네 사람들에게 교묘하게 소문을 냈습니다. 아휴, 성희 엄마, 말도 마요. 우리 시어머니 요즘 치매 초기 증상이 와서 제가 너무 힘들어요. 밤마다 거실 나와서 배회하시고 멍하니 앉아 계시고 제가 좋은 영양제 다 챙겨드려도 소용이 없네요. 늙은 사람 모시고 사는 게 이렇게 지옥일 줄 몰랐어요. 며느리가 건넨 영양제를 먹을수록 할머니는 정말 바보가 되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스스로 자신이 짐덩어리가 되었다는 깊은 자괴감에 빠진 점순 할머니는 어느 날 밤 힘겹게 아들 내외를 불렀습니다. 민호야, 수진아, 내 아무래도 여기서는 더 못 살겠다. 나도 내 몸이 하루가 다르게 고장 나는 걸 느낀다. 이러다가는 정말 너희들 앞길까지 막을 것 같구나. 고향 남원에 네 아버지가 남겨둔 다 쓰러져가는 촌집이 하나 있지 않으냐. 거기로 내려가련다. 내 마지막은 거기서 맞이하고 싶다. 어머니, 갑자기 시골은요? 혼자서 어떻게 생활하시려고요? 치매기도 있으신데 위험하잖아요. 그래도 정 가시겠다면 말리지는 않을게요. 공기 좋은 곳에 가시면 치매가 좀 나아지실 수도 있으니까요. 저희가 한 달에 생활비는 꼬박꼬박 보내드릴게요. 며느리 수진의 눈동자에는 숨길 수 없는 쾌재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들 민호 역시 말리는 척만 할 뿐 다음 날 당장 이삿짐 센터를 불러 어머니의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평생을 바쳐 아들을 키운 어머니는 그렇게 쓸모가 다한 낡은 가구처럼 고향으로 버려졌습니다. 인적이 드문 남원 산골의 낡은 한옥. 마당에는 성인 허리춤까지 오는 잡초가 무성하고 장판은 찢어져 냉기가 올라왔습니다. 짐을 푼 점순 할머니는 툇마루에 걸터 앉아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서울의 그 화려한 아파트에서 내가 낳은 자식에게 쫓겨나듯 이곳으로 내몰렸다는 사실이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하지만 마음의 고통보다 더 끔찍한 것은 육체의 고통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시골 가서도 절대 끊으면 안 된다며 한가득 싸준 그 영양제를 먹을 때마다 할머니는 심한 구토와 어지럼증에 시달렸습니다. 위가 타들어가는 듯한 통증에 밤잠을 설쳤고 몸무게는 석 달 만에 10kg이나 빠져 뼈만 앙상하게 남았습니다. 시골 생활이 시작된 지 100일째 되던 날, 힘겹게 마당에 나와 텃밭에 물을 주려던 할머니는 갑자기 눈앞이 새까매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가슴을 쥐어뜯으며 헛구역질을 하던 할머니의 입에서 검붉은 피가 왈칵 쏟아졌습니다. 아, 이렇게 죽는구나. 민호야, 억울하다 억울해. 할머니는 피를 토하며 차가운 흙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마침 할머니에게 줄 옥수수를 삶아 들고 오던 오랜 동네 친구 김씨 할매가 그 참혹한 광경을 발견했습니다. 아이고, 점순아, 이게 무슨 일이여? 눈 좀 떠봐라, 점순아. 피를 이렇게 쏟고, 아이고, 사람 살려. 김씨 할매는 이장님을 불러 트럭에 점순 할머니를 싣고 읍내 하나뿐인 최내과 의원으로 미친 듯이 달렸습니다. 읍내 의원의 최 원장은 피를 토하고 실려온 점순 할머니의 상태를 보고 급히 응급조치를 취했습니다. 지혈제를 투여하고 수액을 꽂은 뒤 각종 혈액 검사와 위 내시경을 진행했습니다. 할머니의 짐을 챙겨온 김씨 할매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약통 하나를 최 원장에게 내밀었습니다. 원장님, 우리 점순이가 서울서 올 때부터 이 약을 달고 살았소. 며느리가 꼭 먹으라고 챙겨준 비싼 뇌 영양제라 카던데 혹시 이 약이 잘못된 거 아니요? 이거 먹고 맨날 실성한 사람처럼 해롱해롱 거렸단 말이오. 무심코 약통을 받아 성분표와 남은 알약들을 살피던 최 원장의 안색이 차갑게 굳어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컴퓨터로 성분을 다시 한번 꼼꼼히 검색했습니다. 잠시 후 마취에서 깨어난 점순 할머니의 병실로 최 원장이 들어왔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분노와 참담함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정신이 좀 드십니까? 원장 양반, 나 죽소? 위장이 다 타들어가는 것 같소.
치매가 심해지면 이렇게 피도 토하고 죽는 거요? 할머니,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 놀라지 말고 똑똑히 들으세요. 할머니, 치매 아닙니다. 머리는 할머니 연세치고 아주 정정하고 맑으십니다. 네? 그게 무슨 소리요? 며느리가 내가 자꾸 깜빡거리고 치매 초기라고 해서 비싼 약까지 지어줬는디 내가 그 약 먹으면서 하루 종일 멍하고 몽유병 환자처럼 살았는디 치매가 아니라니. 할머니, 며느님이 주셨다는 그 약, 그거 영양제 아닙니다. 그럼 그게 무엇요? 아주 독한 향정신성 의약품, 즉 강력한 수면 유도제와 신경 안정제가 섞인 조현병 환자용 진정제입니다. 보통 정신과에서 환자가 극도로 흥분했을 때 아주 소량만 단기간 처방하는 약이라고요. 이걸 매일 이렇게 고용량으로 드셨으니 멀쩡한 사람도 뇌 기능이 억제돼서 바보가 되고 치매에 걸린 것처럼 멍해질 수밖에 없죠. 게다가 이 독한 약이 위 점막을 다 헐게 만들어서 위궤양이 심해져 출혈이 온 겁니다. 조금만 늦었으면 과다출혈이나 심장마비로 돌아가실 뻔했어요. 최 원장의 말은 벼락이 되어 점순 할머니의 머리 위로 떨어졌습니다. 고요한 병실 안 점순 할머니의 눈동자가 지진이라도 난 듯 격렬하게 흔들렸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을 집에서 내쫓고 요양원이나 시골로 치워버리기 위해 멀쩡한 시어머니에게 독약을 먹여 가짜 치매 환자로 만들었다는 끔찍한 진실. 그리고 매일 약에 취해 비틀거리는 어미를 보면서도 끝내 방관했던 아들 민호의 차가운 눈빛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 천하의 몹쓸 것들, 이 짐승만도 못한 것들, 내가 그 어린 것을 홀로 키우려고 언손 호호 불어가며 똥물까지 뒤집었었는데 어미를 짐짝 취급하는 것도 모자라 약을 먹여 병신을 만들어 쫓아내? 나를 죽이려 들었어. 할머니는 링거를 꽂은 팔을 허공에 휘저으며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억장이 무너진다는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뼈저린 배신감이었습니다. 최 원장과 김씨 할매는 할머니를 부둥켜 안고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참을 미친 듯이 오열하던 점순 할머니가 갑자기 울음을 뚝 그쳤습니다. 그녀의 눈빛에서 슬픔이 가시고 이내 시퍼런 분노와 강렬한 생의 의지가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원장 양반, 나 안 죽소. 내 이대로는 억울해서 절대 못 죽어. 나 좀 살려주시오. 내 위장 다 고쳐놓으시오. 내 몸뚱이 건강하게 만들어서 보란듯이 떵떵거리며 살 거요. 그것들이 내가 병신되어 죽길 바랐다면 내 기어이 천년만년 건강하게 살아서 복수할 거요. 당연하죠, 할머니. 그 몹쓸 독약 당장 끊으시고 제가 며칠간 위장치료 확실하게 해드릴 테니까 퇴원하시면 식사 잘하세요. 할머니 몸은 약봉지가 망친 거지 기력만 회복하시면 끄떡없으십니다. 그날 이후 점순 할머니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며느리가 챙겨준 약통은 아궁이 불길 속에 미련 없이 집어던졌습니다. 독한 약기운이 몸에서 서서히 빠져나가자 머리에 껴있던 안개가 걷히고 시야가 맑아졌습니다. 손발에 힘이 돌아오고 식욕이 왕성해졌습니다. 점순 할머니는 우선 나 자신을 위해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평생 아들 뒷바라지 하느라 쓰지 않고 모아두었던 아들 내외는 꿈에도 모르는 비상금 통장을 깨서 은행으로 달려갔습니다. 가장 먼저 다 쓰러져 가던 촌집을 대대적으로 수리했습니다. 따뜻한 구들장을 새로 놓고 화사한 도배와 장판을 바꿨습니다. 마당에 잡초를 밀어내고 예쁜 화단을 가꿨습니다. 읍내시장에 나가 평생 한 번도 입어본 적 없는 곱고 밝은 색상의 개량 한복을 색깔별로 사고 편안하고 비싼 운동화도 샀습니다. 미용실에 가서 우아하게 펀도했습니다. 야야 점순아, 너 얼굴에 아주 형광등을 켜놓은 거 걷다. 서울서 내려올 땐 다 죽어가는 송장 같더니만 이제야 옛날 자갈치 시장에서 고함치던 씩씩한 박점순이 같네. 그려, 내 이제 자식놈 위에 안 산다. 내 인생 내 몸뚱이 하나 건사하면서 즐겁게 살 거요. 내 돈 써서 우리 동네 경로당에 안마의자도 하나 놔주고
노인네들 매달 쇠고기도 구워 먹일란다. 죽을 때 싸들고 갈 돈도 아닌데 나를 위해 내 주위 좋은 사람들을 위해 써야지. 건강을 되찾은 할머니는 가만히 앉아 노후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젊은 시절 시장에서 장사하던 수완과 솜씨를 살려 텃밭에서 유기농 콩을 길러 전통 된장과 고추장을 담그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의 장맛은 읍내 장터에서 금세 입소문을 탔습니다. 박할머니네 된장 안 먹어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먹은 사람은 없다는 소문이 돌며 지역 로컬푸드 매장에 납품을 시작했고 인터넷 직거래로 전국에서 주문이 쏟아졌습니다. 할머니의 통장에는 매달 아들이 벌어오던 월급보다 훨씬 많은 돈이 찍히기 시작했습니다. 시골로 쫓겨난 불쌍한 늙은이가 아니라 지역에서 존경받는 전통장 명인이자 부유하고 여유로운 자산가로 완벽한 노후를 완성한 것입니다. 반면 할머니를 쫓아낸 서울의 아들 내외는 파멸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를 쫓아낸 후 며느리 수지는 명품 쇼핑과 사치스러운 모임에 돈을 쏟아부었습니다. 남편 민호는 아내의 씀씀이를 감당하기 위해 친구가 제안한 불법 코인 투자에 집 담보 대출까지 받아 몰빵을 했다가 쫄딱 망하고 말았습니다. 집은 경매로 넘어가고 빚쟁이들이 회사까지 찾아오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벼랑 끝에 몰린 부부의 머릿속에 떠오른 것은 단 하나. 3년 전 시골로 쫓아냈던 어머니 박점순이었습니다. 시골집 땅값이 올랐을지도 몰라. 어머니가 혹시 치매 걸려 돌아가시지는 않았을까? 그럼 그 집 우리가 팔면 되잖아. 탐욕에 눈이 먼 부부는 염치도 없이 짐을 싸서 남원으로 향했습니다. 어느 화창한 봄날, 평화롭던 점순 할머니의 한옥마당에 먼지를 일으키며 낡은 렌터카 한 대가 들어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초췌하고 궁색한 몰골의 민호와 수진이었습니다. 여기 우리 집 맞나? 엄마, 집이 왜 이렇게 좋아졌어? 와, 담장도 다 새로 올리고 마당에 저 장독대들은 다 뭐야? 어머, 어머니,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아니, 얼굴이 어째 서울에 계실 때보다 10년은 젊어지셨네요. 옷도 엄청 고운 거 입으시고. 혹시 어머니 무슨 복권이라도 당첨되셨어요? 점순 할머니는 마당 한가운데 놓인 평상에 앉아 우아하게 국화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들 내외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도 눈길 한 번 주지 않은 채 천천히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니신가? 내 아들 내외는 3년 전 모르는 나무로 제갈길 간 것으로 아는디 남의 집 마당에는 함부로 기어 들어오는 게 아니요. 아유, 엄마도 참 농담도 심하시네. 저희가 너무 바빠서 자주 못 와서 서운하셨구나. 실은 제가 사업을 좀 하다가 크게 사기를 당해서 당장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어요. 엄마, 이 집 명의 제 앞으로 좀 넘겨주세요. 이거 팔아서 급한 불 좀 끄고 모실게요. 그리고 혹시 엄마 모아둔 돈 좀 없어요? 맞아요, 어머니. 저희 진짜 죽게 생겼어요. 아, 참. 어머니, 이거 기억하시죠? 제가 어머니 드시라고 예전에 챙겨드렸던 영양제 이번에 엄청 비싸게 다시 구해왔어요. 요즘 다시 깜빡거리시지는 않죠? 이거 매일 챙겨 드셔야 치매 안 걸리세요. 약 챙겨 드시고 저희 좀 살려주세요. 네? 며느리 수진이 가방에서 꺼내 평상 위에 올려놓은 것은 3년 전 할머니를 죽음의 문턱까지 몰고 갔던 바로 그 향정신성 신경안정제 약통이었습니다. 그 약통을 보는 순간 고요했던 점순 할머니의 눈빛에 벼락 같은 분노와 서리빨 같은 살기가 번뜩였습니다. 할머니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수진의 손에 들린 약통을 낚아채어 바닥에 놓인 돌절구통을 향해 힘껏 내동댕이 쳤습니다. 쨍그랑, 이 약독하고 짐승만도 못한 거사. 내년이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또 그 독약을 들고 기어들어와. 어머니, 갑자기 왜 이러세요? 독약이라뇨. 영양제라니까요. 닥쳐라. 너는 내가 아직도 내년이 주는 약에 취해 해롱거리는 치매 걸린 멍청이 늙은이로 보이더냐. 읍내 최 원장이 다 밝혀냈다. 이 약이 날 바보로 만들고
위장을 뚫어 죽이려 했던 독약이라는 걸. 나를 정신병자로 만들어서 요양원 처박아 놓고 내 남은 재산 쏙 빼먹으려고 작정을 했더구나. 내가 그 약 먹고 피 토하며 죽다 살아난 걸 생각하면 지금도 치가 떨린다. 할머니의 사자 후에 민호와 수지는 그야말로 사색이 되었습니다. 3년 전에 그 끔찍한 짓이 들통났으리라고는, 시골 무지렁이 시어머니가 그 약의 정체를 알았으리라고는 꿈에도 몰랐던 것입니다. 민호는 다급히 바닥에 무릎을 꿇고 변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오해예요. 저는 정말 몰랐어요. 수진이가 영양제라고 하길래 저는 진짜 그런 줄만 알았지. 제가 어떻게 엄마한테 독약을 먹이겠어요. 시끄럽다. 내 놈이 몰랐다고? 아내가 늙은 어미를 투명인간 취급하고 약을 먹여 병신을 만드는데 그걸 모른 척 방관한 내 놈이 찌르는 칼보다 더 무서운 놈이다. 어미의 피눈물을 밟고 올라선 자리가 그리도 따뜻하더냐. 어머니, 그게 아니고요. 어머니가 하도 예민하게 구시고 저를 괴롭히시니까 그냥 조금 얌전해지시라고 수면 유도제를 아주 조금. 내 입에서 나오는 된장 냄새는 그리도 역겹다며 코를 쥐더니 내 주머니에서 나올 돈 냄새는 그리도 향긋하더냐. 똑똑히 들어라. 너희들에게 줄 돈은 단 한 푼도 없다. 아니, 내 전재산 10억은 이미 면사무소와 보육원에 장학금으로 다 기부하기로 공증까지 마쳤다. 이 집 껍데기 하나 남은 거? 이것도 내가 죽으면 마을 회관으로 넘어가게 유언장 써두었다. 엄마, 10억이라니. 엄마가 그런 돈이 어딨어. 그리고 그 큰 돈을 남한테 준다고? 피부치인 아들과 손주들이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는데 미쳤어? 오냐, 나 아주 제정신이다. 독약 끊고 나니 머리가 이렇게 맑을 수가 없어. 피부치? 나를 천덕꾸러기 취급하고 약을 먹여 죽이려 한 것들이 무슨 피부치냐. 부모 등골 빼먹을 궁리만 하는 기생충이지. 당장 내 집에서 나가라. 한 번만 더 이 근처에 얼씬거리면 나한테 향정신성 약물 불법으로 먹인 죄로 경찰에 살인 미수로 고발할 테니 그리 알아라. 점순 할머니는 마당 한 구석에 세워져 있던 굵은 대나무 빗자루를 치켜들고 아들 내외를 향해 사정없이 휘둘렀습니다. 나가! 당장 이 집에서 꺼져! 내 놈들은 내 자식이 아니여 악귀여! 할머니의 고함에 놀란 동네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나와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것들이 애미한테 독약 먹인 호로 자식들이여? 이웃들의 따가운 시선과 할머니의 빗자루 세례를 견디지 못한 민호와 수지는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오른 채 도망치듯 차에 올라타고 주랭랑을 쳤습니다. 차가 일으킨 먼지가 가라앉고 점순 할머니는 빗자루를 내려놓고 마당 한가운데 서서 크게 심호흡을 했습니다. 가슴 한구석에 마지막까지 엉겨붙어 있던 천륜이라는 이름의 찌꺼기마저 봄바람에 시원하게 씻겨 내려가는 순간이었습니다. 아이고, 점순아, 잘했다. 내 속이 다 뻥 뚫리네. 저런 호로 자식들은 자식이 아니여. 원수지, 원수. 그려. 이제 내 인생의 걸림돌이 아주 쑥 빠져버렸네. 김씨, 우리 오늘 읍내 가서 제일 비싼 한우 고기나 든든하게 구워 먹자꾸나. 내 한턱 크게 쏠 테니. 그 후로 점순 할머니의 삶은 더욱 찬란해졌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끈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을 올가매던 맹목적인 희생을 끊어내자 비로소 자기 자신을 온전히 사랑하는 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장사 규모는 더 커져서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공로로 군수에게 표창장까지 받았고 할머니의 사연과 성공 스토리가 지역 방송에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매주 경로당에 고기를 보내고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며 베푸는 삶을 사는 점순 할머니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떠날 날이 없었습니다. 반면 쫓겨난 아들 부부는 결국 빚을 감당하지 못해 이혼했습니다.
민호는 고시원을 전전하며 일용직으로 연명했고 수진 역시 식당 주방에서 남이 남긴 잔반을 치우며 비참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뒤늦게 어머니의 크고 따뜻했던 품을 그리워하며 매일 밤 후회의 눈물을 흘렸지만 할머니는 두 번 다시 그들을 찾지도 용서하지도 않았습니다. 노년의 지혜란 이런 것일지도 모릅니다. 무조건 참는 것이 미덕이 아니며 내리사랑이라는 핑계로 나의 존엄을 내어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 나를 해치는 관계라면 그것이 핏줄이라 할지라도 과감히 끊어낼 수 있는 용기. 스스로를 아끼고 사랑할 줄 아는 사람만이 자신의 삶을 진정으로 구원할 수 있다는 평범하고도 위대한 진리 말입니다. 따스한 햇살이 내리쬐는 남원의 널찍한 한옥마당. 점순 할머니는 오늘도 콧노래를 부르며 반짝이는 장독대를 닦고 있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에는 상처받은 늙은 어머니의 구분 등은 흔적조차 없습니다. 그저 자신의 인생을 주체적으로 그리고 가장 눈부시게 살아가는 한 당당한 인간의 아름다움만이 눈부시게 빛나고 있을 뿐입니다.